한 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해결하지 못하게 된 사건의 경우에 그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한 번으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제서야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은요, 안타깝게도 연쇄 사건으로 번질수록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이런 연쇄 살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에 드러나는 선명한 정황들이 생겼지만 어떠한 일이 우연히 발생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우연히 실패했다고 해야 할까요? 우연히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며 쉽게 잊어버리고는 그대로 넘어가기도 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2개, 3개를 넘어 모든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그때도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미스테리 범죄 사건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99건의 사건들을 알아봤습니다. 각각 다른 사유와 방식을 통한 다양한 사건들이었고, 그 중에는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서 마무리된 사건과 용의자를 아직 밝혀내지 못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거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100번째 미스테리 범죄 사건은요, 제가 지난 2016년 7월 20일에 방송을 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 10건의 여성 강간 살해 사건으로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범행 후 15년이 지난 2001년 9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일 사이에 모두가 만료가 되어 미제로 남게 된 대한민국 범죄사에 있어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연 인원 180만 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3,000명가량의 용의자가 수사를 받았던 국내 최대의 인력이 동원된 살인사건으로 기록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종료되면서 공식적인 수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이제는 범인이 스스로 나타나서 자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직도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동일 사건의 재발과 유사 범죄의 근절을 위한 자료 연구 목적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죠. 현재 이 사건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는 채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매체에서도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건은 저의 100번째 사건이 되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화성에서 일어난 10건의 범죄 사건 중에 한 건이요, 8차 사건은 유사 범죄로 용의자가 검거가 되었고요. 미소에 그친 사건을 포함한 나머지 10건이 모두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범인은 한 명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과는 다르게요, 실제로 범인은 용의주도하거나 범죄에 그리 능숙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요, 현장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됐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요, 증거가 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 DNA를 단서로 이용하는 과학수사나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지가 않았던 탓에 당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많은 애를 먹었었고요. 이런 유형의 사건을 겪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겪어본 경험이 부족했어요, 형사들이. 그래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었지만 결국에는 용의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범인에 근접할 수 있는 꽤 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합니다. 자, 먼저 용의자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행 방식을 알아보자면 범인은 항상 피해자의 속옷이나 스타킹, 블라우스 등으로 신체를 결박한 뒤에 강간 살해를 했어요. 프로파일러인 팻 브라운은요, 화성연쇄살인 사건에서 보여졌던 범인의 매듭을 매우 여성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묶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피해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도망칠 수도 있는 서로 간의 이 급박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매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근력이 있고 범인에게는 확실하게 피해자를 제압할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현장에서도 매우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인은 살인을 저질러 가면서 나름의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겼을 겁니다. 범죄를 통한 범죄 학습이죠. 이전보다 더 빠르게 피해자를 제압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식의 살인과 현장에서 자신의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익히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사건 현장에서는 항상 정액과 머리카락 등을 남기는 큰 실수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액 분석 기술이 없어서 이것으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은 꽤 여러 번 현장에 남겨졌고요. 심지어 자신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까지도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거기에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신도 항상 눈에 띄기 좋은 곳에 유기해 뒀습니다. 보통의 살인자라면은 시신이 최대한 늦게 발견되는 편이 유리할 텐데도요, 화성의 범인은 마치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봐달라는 듯이 시신을 버려두었다는 거죠. 찾기 좋은 곳에요. 또 범인은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흉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것은요, 2차 사건의 단 한 번이에요. 여성의 가슴을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주목할 점이 이 부분이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범행 방식은요, 숨어서 지켜보는 것부터 합니다. 논이나 산에서 숨어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압한 뒤에 산과 논으로 끌고 갔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피해 여성들을 결박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 결박할 때 쓰인 물건들이 항상 피해자들의 의류품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끈이라도 준비를 한다면은 더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모두 피해자들의 스타킹이나 속옷을 이용해서 결박하거나 눈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재갈을 물리기도 했고요. 흉기로 가슴을 찌른 한 차례를 제외하면 살인을 할 때도 항상 피해자의 의류를 이용해서 교사를 했어요. 따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요, 여성의 물건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전형적인 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고요. 화성에서의 경우를 보자면 이러한 케이스는 성범죄 안에 살인까지를 포함해야 자신이 만족감을 얻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을 정리해보자면 살인을 통해 성적 쾌감을 주기적으로 얻어야 하면서
동시에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 유형의 살인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범인의 특징 중 하나는요, 피해자의 몸에 이물질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동일범이 한두 번의 살인을 했을 때는요, 파악하기가 힘들어지지만 범죄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현장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시그니처라고 하죠. 시그니처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행동의 특성들을 말하는 건데요. 범죄자에게는 범행을 저지르는 목적과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범행 과정에서 범인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최근 들어 범죄들이 지능화되어 갈수록 시그니처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쇄살인의 경우 성적인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범죄자들은 이러한 경우에는 항상 같은 식의 범행 과정을 거치면서 만족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범인의 시그니처는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그니처로 범인의 심리 상태와 성장 배경 등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특징 중 하나는 몸 안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겁니다. 복숭아 조각, 이건 영화 장면이죠. 그 외에도 뭐 볼펜, 숟가락, 우산 등이 있는데요. 모든 상황에서, 사건들에서 전부 다 이물질 삽입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범행 후에 그 사망자의 입이나 몸 안에 쓰레기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보통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버리는 것들이에요. 살아있을 땐 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해요. 심각한 원한이 있는 경우에 이런 흔적을 한다고 합니다. 죽고 나서도 복수를 한다, 수치심을 주겠다 너에게, 이러한 의미죠. 이물질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준다는 행위고, 해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죽인 후에 입안이나 목을 잘라서 목구멍 안에 쓰레기를 넣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를 보자니 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한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와 동일시되는 선상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원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어릴 적에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성적 만족감을 얻을 정도의 이상한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요,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는 여성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추정해 보자면은 가족 내지는 뭐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가족 내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뭐 애인 사이이거나, 아니면은 범인은 어렸을 적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거나 위탁되었다가 그곳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뤘을 때 용의자는 범행 당시에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미처 찾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들에서 군인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군인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사건이 일어난 연도별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1986년에 5건, 87년에 2건, 모방범죄 8차 사건을 빼면요, 88, 90, 91년에는 각각 한 건의 사건이 벌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이는 범인의 특징은요, 초반에는 범행의 횟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1년에 5건이나 벌였어요. 그리고 뭐 1년에 1건, 2건씩으로 점점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드물게 벌어진다 정도로 알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것으로 저는 당시에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번의 사건을 연도가 아니라
월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월별로 나열을 해보니 1월, 4월, 5월, 10월에 한 건이 있었고요. 9월, 11월, 12월에 각각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됐어요. 여름에는 사건이 한 차례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여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이유,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성범죄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중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간은 여름이에요. 여성들의 옷차림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도 하고, 화성에서 보여준 범인의 방식을 보자면 주로 논이나 산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던 건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숨어 있기에도 여름 날씨가 더 유리합니다. 겨울이라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 생각을 하던 차에 우연히 이때부터 군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설이 떠올랐던 겁니다. 군인과 여름의 상관관계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 보자니 군인은요, 여름철이 직접 집중적인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휴가에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게 돼요. 이런 이유로 만약에 군인이라면 여름에는 범행을 저지르기 힘든 환경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곧이어서 떠오르는 의문점은요, 그러면 군인이라면 범인은 언제 입대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연도별로 정리된 날짜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10번의 사건 중에 절반이 86년도에 벌어집니다. 사건의 간격은요, 86년도를 보면은 25일, 40일, 12일, 2일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해를 넘겨서 5차 사건인 1987년 1월 10일 사건은요, 17일 만에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냉각기가 길어져요. 이 6차 사건을 보면요, 갑자기 4개월의 간격이 생깁니다. 여기였어요. 군인이라는 가정하에 범인은 5차 사건, 자, 1987년 1월 10일 범행을 저지른 후에 입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에 입대를 하고 5월에 밖으로 나와서 살인을 할 수 있는 이유, 군인이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 100일 휴가가 떠올랐습니다. 100일 휴가는 4박 5일이에요. 4박 5일 동안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6차 사건을 저지른 뒤에 냉각기와 맞물리면서 범인은 그 뒤에 다시 군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9월 7일에 또 사건이 벌어졌죠. 7차인데요. 이때는 일병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화성으로 돌아와서 이때 7차, 8차 사건을 연달아서 짧은 시간 내에 9일 만에 사건이 2번 벌어졌죠. 사건을 저질렀고 다시 군에 복귀를 합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9차와 10차 사건이죠. 이것은 제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다시 보면서 이 9차와 10차 사건에 대한 맞아떨어지지 않는 퍼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9차와 10차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찰은요, 과학수사가 전무하던 당시 화성의 8차 사건에서 이때 최초로 DNA 분석 기법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모방범을 검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작된 9차와 10차 사건에서 현장 감식을 통해 앞의 사건들과 다른 DNA를 검출했어요. 그래서 검거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9차와 10차 사건은 새로운 범인의 등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방범이라는 거죠.
즉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총 8회를 저질러서 미수 사건을 뺀 나머지 7명을 살해했으며 7차 사건 이후로 화성에서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저는 다다르게 됐습니다. 만약 이 가설대로라면은 범인이 군인이었다면은 당시의 나이까지도 근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군에 입대하는 나이를 20살, 21살 정도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최초 사건 당시 범인의 나이를 19살 내지는 20살이지 않을까.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건의 살인사건에서 한 번은 모방범을 검거했고요. 9차, 10차 사건은 범인이 다른 유사 범죄이고 역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서 끝내 검거에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이 미수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총 7번의 살인을 저지른 범인과 9차, 10차 두 건의 범인을 추적해야 합니다.